이번 시간에는요, 42페이지에 보면, 중개 보수에 관한 내용이 있죠. 예, 이 부분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보수에 대해서는요, 제일 먼저 보면 보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금액 산정에 관한 내용이 다루고, 그 다음에 보수 요율에 관한 문제를 다뤄요. 그리고 이제 관련 문제를 다뤄나갑니다. 그리고 여기까지는 이제 보수에 대한 내용이라면 맨 마지막에 적혀 있는 것은 그건 이제 실비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보수는 중개 보수와 실비 이렇게 두 종류로 나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다루는 그 보수 청구권. 자, 보수 청구권의 발생은 언제 한다? 예, 계약은 다 알아. 거래계약이야, 중개계약이야. 그래요. 중개계약 체결 시에 보수 청구권이 발생하고 거래계약을 정지 조건으로 행사할 수 있다야. 그래서 거래계약 시에 발생한다면 틀려. 거래계약 시다, 중개계약 시다. 그래요. 그리고 보통 중개계약 체결할 적에 여러분들 우리 같은 일반 중개계약에서는 보수 얘기한다 안 한다? 안 해도 보수 청구권 당연히 발생한다는 것이 판례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중개계약 시에 별도의 중개 보수 지급 약정이 없다 할지라도 당연히 개업공인중개사의 지위는 상인이기 때문에 보수 청구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급 시기는요, 여러분들, 거래계약이 있어야 이제 행사할 수 있는데, 그 거래계약 이후에 언제 행사할 수 있는가의 문제는요, 그건 언제라 그랬어요? 그거는 약정의 문제라 그랬어요. 뭐의 문제? 예, 근데 약정이 없을 시에는 법에 써놨다 그랬죠. 언제다? 예, 대금 지급 완료일이다. 그거였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거기 보면 중개보수 청구권은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과실로야. 누구의 고의과실로? 예, 그래도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과실과 무관하게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되었을 시에는 보수 청구권이 소멸되는 거다, 소멸되지 않는다. 예, 그리고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과실로 보수 청구권 요거 소멸되고 고의과실이 있었을 시에 그걸로 말미암아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되었을 시에는 보수 청구권을 소멸되는 것을 넘어서서 손해배상 책임도 물을 수 있게 되겠죠. 뭐까지 묻는다? 손해배상 책임까지 묻는다. 그거였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 보수 청구권에 관한 문제에서 여러분들과 제가 이런 거 다뤘어요. 여러분들 계약이 거래계약이 있기 전이야. 거래계약이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 그럼 이 거래계약이 있기 전에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돈 받을 거 있는 채권자가 이 보수 청구권에 대해서 가압류,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전보명령, 쟤 주지 말고 나 줘라 하는 거야. 그게 이런 거 된다 안 된다? 이게 가능하다. 그것까지 같이 기억하자.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이 그 보수 청구권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이 보수 청구권의 겸업수수료와 구별하자. 이런 거 있죠? 이 겸업수수료 거기 보시면은요, 14조 업무. 그죠? 요거에 따른 것은 이 보수 청구권 요거하고 같은 거다 다른 거다? 전혀 별개의 것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중개보수 요율 한도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권리금에 대한 거요. 권리금은요, 여러분들 맨 처음에 중개대상물 하면서 우리가 수업했어요. 권리금은 중개대상물이다 아니다? 자, 권리금은 어떻게 용어 정의하죠? 권리금은 영업상의 노하우와 같은 뭐요? 무형적 재산가치. 그 다음에 비품과 같은 유형적 재산가치. 요 두 가지를 합쳐서 우리는 이름하여 권리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권리금은 중개대상물이 아니다야. 그러니까 보수 청구권하고는 무관하다는 거죠. 그러면 권리금에 대한 사례는 별도로 받을 수 없나요? 있나요? 별도로 받을 수 있다는 얘기지 없다는 뜻은 아니야. 별도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거야, 나쁜 거야?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권리금 알선료 요것은 여러분들 겸업수수료에 해당해. 그래서 중개보수 규정에 적용이 없다. 그리고 겸업수수료는 제한이 없어. 그래서 당사자 간에 합의로 받을 수 있다라는 거요. 예.
그 다음에요, 여러분들 거래대금 산정인데 매매의 경우는요 실거래가에 의한다 그랬죠? 예, 그래서 거래가액이야. 교환은요 여러분들 뭐에 의한다 그랬어요? 예, 비싼 쪽, 그죠? 큰 쪽. 그래서 고가 부동산 가액을 기준으로 해. 그 얘기는 상호매매로 보고 있다는 거요, 상호매매 아닌 걸로 보고 있다는 거요. 아닌 걸로 본다는 거죠. 상호매매라면 고가만 아니라 저가 거에 또 같이 받을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단서가 있어요. 보수 체계가 다를 시에는요 반드시 중개 보수 요율을 비싼 것으로, 즉 큰 쪽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주택 외의 중개 보수 요율을 적용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것이, 이것이 뭐냐면 국토부 회신이에요. 예.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임대차의 경우는 보증금 플러스 월세 곱하기 100 이렇게 해서 임대차는 산정하는데, 단 산출한 금액이 5천만 원 이하 미만, 그 얘기는 5천만 원일 땐 재산정한다, 재산정할 필요 없다. 예, 그래서 보증금 플러스 월세 곱하기 70으로 재산정한다. 그 다음에 분양권은 실제 지불액, 즉 뭐냐면 기납입액 플러스 프리미엄, 이걸로다가 수수료 산정 기준액을 잡는다라는 것이 여러분들 거기 거래금 대금 산정의 기준액으로, 얘네가 시험 속에서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 다음 보수 요율이요. 우리나라의 보수 요율은 주택과 주택 외로 나뉘어져 있다는 거예요. 자, 뭐하고 뭐가 나누어져 있어요? 예, 주택과 주택 외로 나뉘어져 있다. 그래가지고 주택의 중개 요율은 여러분들 거기 보면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뭐에 의한다? 시도조례. 이때 시도조례는 물건 소재지, 사무소 소재지? 사무소 소재지. 왜 물건 소재지가? 여러분들 이거 물건 소재지라면은 중개 보수 요율표 몇 개 걸려야 된다 그래서 벽에 17개 시도 있어. 그렇게 다 걸려야 돼. 물건 소재지다, 사무소 소재지다. 그래요. 그 다음에 일방으로부터 받는 중개보수 요율은, 자, 주택의 경우는 매매 교환하고 임대차 등을 또 나누더라. 그래서 매매 교환은 0.9% 범위, 그죠? 그 다음에 임대차 등은 0.8% 범위에서 시도조례로도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시요, 주택의 중개보수 요율에 대한 것을 국토교통부령을 살펴보게 되면은요, 국토교통부령에는 시도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시도조례가 어떻게 되어 있냐? 매매 교환은 0.9% 범위, 임대차 등은 0.8%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시도조례라고 하는 것은 물건 소재지가 아닌 사무소 소재지다. 특히 분사무소에서 중개가 있었을 때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시도조례가 아니라 분사무소 소재지 시도조례다라는 것까지 같이 기억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주택 외의 중개보수는 시도조례까지 갈 필요 없다. 그냥 국토교통부령에 의해서 직접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토교통부령에 보면은, 그죠? 원칙적으로 주택 외의 경우는 거래 금액의 0.9% 범위에서 상호 협의다. 얼마 범위에서? 그러나 오피스텔의 경우, 얼마? 뭐의 경우? 단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 그 다음에 상하수도 갖춰져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부엌, 입식 부엌이야. 그리고 전용 수세식, 화장실, 목욕시설, 이런 거 갖춘 그런 오피스텔. 면적은 얼마? 85제곱미터 이하. 이럴 적에 매매 교환은 얼마? 0.5%. 임대차 등은. 그래서 이거는 주택이다, 주택 외에 논하지 않고 그냥 이 오피스텔의 경우는 이렇게 논한다는 거예요. 85제곱미터 이내일 때. 됐습니까? 그래서 결국 뭐냐, 주택도 중개보수가 시도조례로 정하는데 매매 교환이냐 임대차 등이냐라고 하는 뭐에 의해서? 거래 유형에 의해서 둘로 쪼개지고, 주택 외의 경우는 국토교통부령에 의해서 0.9% 범위에서 약정인데, 그러나 오피스텔이라고 하는 그 거래 유형이 아닌 뭐의 유형? 물건 유형에 의해서, 그죠? 즉 중개대상물 유형에 의해 가지고 이때 오피스텔의 경우는 또 다른
그 사항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단 얘도 시도조례까지 가지는 않아. 주택외에는 무조건 국토교통부령에 다 적혀 있다는 거예요. 오피스텔조차도. 그 다음에 이제 관련 문제 1번 동일한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동일한 당사자 간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매매에 대한 중개 보수만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때는요 동일이 몇 번 들어가야 된다 그랬어요? 3번. 동일한. 그 다음에 시험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이게 임대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로 나와. 임대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있었을 시에는 임대에 관한 보수만으로 이렇게 나온 적 있어. 그거 틀릴 거야. 이런 건 당연히 맞추는 거야. 당연히 맞춰주세요. 그 다음에 2번째 복합 건물인데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면 뭐로? 주택으로. 면적을 기준으로 하고 2분의 1 초과 이상이야. 그러면 주택으로. 됐어요? 단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미만이면 주택 외의 중개 보수에 의한다 라는 것이 여러분들 2번째 관련 문제 기억입니다. 그 다음에 3번째 물건 소재지 사무소 소재지가 달라. 그럴 때 뭐에 의하라고요? 사무소 소재지. 단 조건이 있죠. 뭐에 대한? 주택에 대한. 주택 외의 경우는 사무소 소재지 물건 소재지 이런 거 논할 필요도. 왜? 국토교통부 령에 의하니까. 그래서 다르다. 그 다음에 이 관련된 문제 중에 이제 여기에 우리가 몇 가지 더 살펴볼 게 있다면 이런 거 살펴봤었어요, 여러분들. 뭐냐면 이거요. 주택에 부속한 토지는 주택으로 본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보면 주택을 구분할 때 가로 열고 뭐라고 적어놨어? 부속 토지 보수요율에 봐봐. 보수요율. 거기에 주택하고 가로 열고 뭐라고 나눴어? 부속 토지 포함 이렇게 적어놨잖아요. 주택에 부속한 토지는 뭘로 봐라? 주택으로 보라 이거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계산하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다음에 이거요. 자, 중개보수는요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 얘기예요. 0.9% 0.8% 이런 건 쌍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거요. 일방으로부터요. 그래요. 그래서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액은 그건데 쌍방 한도의 범위라면 일방에게 많이 받았다 할지라도 보수 초과로 걸리는 것은 아니다. 왜? 합의가 있었을 때. 이런 이야기 했었어요. 기억나십니까? 예. 그 다음에 이제 실비의 문제인데요. 거기 실비는요, 두 종류의 실비가 다 시도조례예요. 4번 봐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실비는 주택의 실비냐, 주택 외의 실비냐 논할 필요도 없어. 실비의 범위. 무조건 시도조례야. 그러니까 시험에 이렇게 나오면 맞나요? 틀리나요? 주택에 대한 실비는 시도조례. 주택 외의 실비는 국토교통부 령에 의한다. OX. X야. 실비는요, 주택이든 주택 외든 다 시도조례에 의하고요. 그 다음에 실비 부담자, 그 기억. 실비는요, 두 종류밖에 없어. 첫째, 권리관계 등 확인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의 실비. 요거 바로 뭐냐면 확인 설명하는 데 들어가는 실비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계약금 등 반환 채무 이행 보장에 따른 비용으로서의 실비. 이거 우리가 1교시에 본 거예요. 그죠? 요 두 종류의 실비가 있어서 여러분들 확인 설명에 관한 실비는요, 절 좀 보시오. 확인 설명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없었을 때 매도인과 매수인이 만났어. 그러면 누가 설명하는 거야? 그렇죠. 등기부 같은 건 누가 떼어서 보여줘야 돼? 땅 보러 갈 적에 누가 끌고 가야 돼? 그 매도인이 끌고 가는 것이 원칙이겠죠. 그걸 누가 대신해 주는 거야?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 권리관계 등 확인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의 실비는 누구한테 받는다? 예? 매도인 것을 개업공인중개사가 대신해 주기 때문에 거기에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의뢰인, 매도인, 임대 의뢰인 등에게 받는 거예요. 근데 계약금 등 반환채무 이행 보장제도, 아까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런 것들 갖다가 예치 명의자에게 이름으로 예치기관에 넣어놓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는 매도인 입장에서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이 자기 손에 들어오는 게 좋아? 남의 이름으로 은행에 들어가 있는 게 좋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 제도는 매도인을 위한 제도다, 매수인을 위한 제도다?
일방적으로 매수인을 위한 제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매수인에게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는 이전 의뢰인이고 하나는 취득 의뢰인인데 이게 자꾸 헷갈린다 그랬잖아.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라? 이래저래 반대야. 그래서 여러분들 권리관계 등 확인에 소요되는, 거기에는 이자 있어 없어? 예? 권리관계 등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에서 이자 없어. 그럴 땐 이자 있는 의뢰인, 이전 의뢰인이야. 근데 계약금 등 반환 채무 하고나면 뭐가 있어? 이자가 있잖아. 그러면 이자 있는 의뢰인, 이자 없는 의뢰인. 그래요. 권리 취득 의뢰인에게 받는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비만큼은요, 여러분들 영수증 첨부하여 라고 되어 있어요. 뭘 첨부하여? 예, 영수증을 첨부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내용. 여러분들 이건 뭐냐면 실비는 내가 쓴 돈이기 때문에 영수증, 여러분들 이거 봐봐. 여러분들 이거 자꾸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여러분들 우리가요 중개 보수를 받을 때 영수증을 끊어줘 아니면 영수증 안 끊어줘 이거하고, 중개 보수 받을 때 이거하고 실비를 받을 적에 영수증을 첨부한다고 할 때 내가 실비 이만큼 쓴 것을 너한테 받았다는 영수증이요, 아니면 이거 실제로 숙박비 얼마 쓰고 뭐 얼마 쓰고 해가지고선 그 전표 쓴 거 주는 거요. 그거야.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는 실비는 내가 쓴 비용을 받는 거기 때문에 영수증 첨부 얘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가시죠? 예, 그래서 두 개를 구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가 기본적으로 중개 보수에 관한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정리해 봅시다. 자, 칠판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중개 보수는요, 제일 먼저로 보수 청구권의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 보수 청구권은요, 중개는 중개 계약으로 출발해서 뭘 거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보수 청구권의 문제다. 그래서 요때 발생하고 요때 이때부터 행사할 수 있는 거야. 근데 구체적으로 언제 행사할 것인가의 문제는 뭐의 문제다? 약정의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약정 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을 적에는 언제다? 대금 완납일은 언제인 거요? 잔금 치를 때. 그게 보통 언제 받아? 그래서 잔금 치를 때. 이게 보수 청구권의 문제로 언제 발생한다? 그래요. 여기서 첫 번째, 보수 청구권, 보수에 대한 약정 없었어. 보수 청구권 행사한다 못한다? 그래요. 약정 없었어도 행사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개업공인중개사 지위는 뭐기 때문에? 상인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들 이 보수 청구권은 중개계약서에 있다 없다? 야, 암만 물어봐도 이거 틀려. 자, 뒤에요, 여러분들 몇 페이지를 펼쳐주시냐면요, 107페이지 한번 봐봐. 107페이지 찾으셨어? 거기에 보시면 일반 중개계약서 있죠? 그 4번 봐봐. 4번 봐봐. 4번 제목이 뭐야? 109페이지 봐봐. 4번 봐봐. 뭐야? 그래요. 중개계약서에도 이 보수 청구권에 관한 이야기가 적혀 있고, 그리고요, 여러분들 일반 중개계약 시의 필수적 기재사항에 중개보수 청구권 얘기가 있다 없다? 뭐 외웠어 여러분들? 중이모의 가수. 그래요. 수가 뭐요? 보수 청구권이야. 그게 있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가압유동 된다 안 된다?
그 다음 네 번째로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되었어. 보수정권 행사한다 못한다? 아, 그러면 틀린다니까.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과실로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되었을 땐 보수청구권 행사할 수 없고 뭐까지? 손해배상 책임까지 진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여기 이야기예요. 기출문제는요, 이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 보시오.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로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했으나, 뭐의 문제가 발생했어? 문제가 발생했으나 이와 무관하게 당사자끼리 계약이 해제되었을 시 중개보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여러분들 봐봐. 누구의 고의과실로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되었어? 근데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로 손해의 문제가 생겼어. 근데 계약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 취소가 된 거야. 해제가 된 거야. 이럴 적에는 개업공인중개사 보수청구권 행사할 수.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과실로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됐어? 당사자끼리 합의로 계약이 해제됐어? 그러면 중개보수청구권 행사할 수.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게 그거거든요. 그냥 알기를 바라는 거예요. 저는 외우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왜냐면 자, 누구의 고의과실로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됐어? 그런데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의과실 때문에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된 거야? 아니면 아까 당사자 합의로 해요? 그러면 중개보수 청구권. 그게 기출문제거든? 그러니까 기출문제는 여러분들이 백날 외워도 모르는 놈은 어떻게 돼요? 틀리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이런 게 어렵다는 게 이해가 안 갔어요. 이건 당연히 맞출 거라고 생각했거든? 근데 막상 시험 보고 나온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아닌 거야. 이런 게 어려운 거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렇구나. 그래서 제가 수업 방침이 바뀐 거예요. 그 뒤로는 외우는 건 백날 소용이 없다는 거야. 그냥 알면, 자연스럽게 알면 되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다 설명을 해야 돼. 근데 문제는 누구의 고의과실로 그게 원인이 되어서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되었을 시에는 보수청구권 행사 못해. 그런데 개업공인중개사에 과실이 있든 고의가 있었어. 근데 그것과 무관하게 당사자끼리의 합의에 의해서 계약이 해제됐대. 그럼 보수청구권 행사 당연한 거예요. 저 말의 뜻을, 의미를 여러분들이 접근해 가시기 바랍니다. 됐어요? 첫 번째 보수 청구권 얘기했어요.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들 그 보수 산정 기준액을 다뤘어요. 매매 경우는 실거래가에 의하고, 교환의 경우에는 큰 쪽에 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수 체계 다를 시에는 유리한 쪽을 선택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이게 5억이고요. 이게 4억인데요. 이게 둘 다 주택이었어요. 뭐라고요? 그러면요, 이게 중개보수요율이 법정 그 시도 조례에 의할 때, 경기도 조례 같은 경우는 이게 0.4%예요. 얼마요? 그러면 54. 그럼 이 집에 대해서 200. 이건 얼마? 160. 그러니까 이 집을 팔고 사니까 A하고 B한테 얘는 매도인, 얘는 매수인이니까 200씩 받고, 이 집에 대해서는 얘가 매도인이고 얘가 매수인이니까 160씩
받을 수 있는가라는 문제야. 근데 그것도 다 아니다. 큰 쪽에 의한다. 이건 못 받는다는 거예요. 얼마만? 200만 원 범위에서만 받는다는 거예요. 큰 쪽에 의해서. 그 얘기는 교환을 상호매매로 보고 있다, 상호매매 아닌 것으로 본다. 그 뜻이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 얘가 상가였다는 거예요. 큰 쪽을 기준으로 한다고 법엔 써 있지만 큰 쪽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중개보수를 받으면 200만 받지만 상가, 싼 쪽인 얘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상가는 0.9% 아니야. 주택외니까. 그러면 사고 36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그러면 360까지 받을 수 있다, 200까지 받을 수 있다라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야. 그래서 질문했더니 뭐다? 그래요. 그러니까 주택외의 중개보수에 의해서 중개보수를 산정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360까지 받았을 때 4936 돼서요? 그럴 적에 보수실비 초과로 걸린다, 걸리지 않는다. 이게 보수실비 초과로 걸리지 않는다. 단 이때요, 여러분들 이런 문제를 논했어요. A는 바보다. 5억짜리 주고 4억짜리 갖고 와. 그죠? 이런 일이 벌어진다, 실제로는 안 벌어진다. 만약에 이게 그냥 맞교환됐다면 얘가 4억이라 얘도 5억이야. 얘도 5억이지. 5억 값이니까 맞교환이 되지. 이걸 4억이라는 건 여기다 보충금 1억을 합산해서 준다. 그러면 이게 실제로는 4억이다, 5억이다. 5억이라면 360이 아니라 4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문제가 생긴다 그랬잖아. 그래서 유리한 쪽을 택하되 보충금을 합산한다, 보충금은 제외한다. 여러분들 보충금은 교환 시에 제외된다라는 뜻이야? 아니면 교환 시엔 보충금이 있는 거야? 있는데 수수료, 중개, 보수를 산정할 때 제외시키라는 뜻이에요. 돼서요? 그래서 큰 쪽 그거고, 임대차의 경우는 보증금 플러스 월세 곱하기 이렇게 한다는 거죠. 단 얘가 5천만 원 어떻게 될 때? 미만일 적엔 보증금 플러스 월세 곱하기 70으로 재산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재산정의 말이 뜻이 뭐예요? 재산정은 먼저 이거 하고 아닐 때 하는 거야. 아, 오늘 그쪽이 안 오셨네. 눈 땡글한 양반. 이름 몰라 해요. 재산정이야. 처음부터 저기 하면 안 돼.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거예요. 여기 여러분 보세요. 보증금 2천에 월세 40짜리야. 그러니까 처음부터 여기다 70 곱해. 472 28. 이거 더하니까 얼마? 4,800이니까 아 5천만 원 미만이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단은 보증금 플러스 월세 곱하기 100 하면 이게 6천 나와. 재산정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 다음 이 부분에서는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보증금 2천에 월세 20짜리와 보증금 3천에 월세 10짜리는 동일한 물건이다. OX. 네? 요게 재산정 대상일 적에는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하면 같아. 재산정하게 되면은 이게 5천만 원 미만 4천 나오죠? 재산정하니까 얘는 얼마? 같지를 않다는 거예요. 재산정함으로써 저러한 문제가 생긴다. 그 다음 분양권의 경우는 기납입액에다가 프리미엄을 더해서 산정한다. 그래서 분양가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어떻다? 아까 얘기했어. 위법이다. 그래서 금지행위에 해당 모르고 했어도 보수실비 초과로 걸린다? 아니다.
걸린다. 법의 무지는 그게 과실이 아니라는 거야. 모르겠다고 주장해봤자 그게 안 통한다는 거예요. 그게 참 법이 그래서 어려운 거야. 됐습니까? 이게 이제 산정 얘기였어요. 그 다음에 보수요율입니다. 보수요율은 우리나라는 주택하고 주택 외로 쪼개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토교통부령에 보면 주택의 경우는 매매 교환은 0.9%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하고 임대차 등은 0.8%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한대요. 그 얘기는 주택의 중개보수는 매매 교환하고 임대차 등으로 두 개로 어떻게 된다? 다시 이원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0.9%, 0.8%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받는 중개보수요율이요, 시도조례를 정하는 요율이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이거에 의해서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택에는 국토교통부령에 보면 매매다, 교환이다, 임대차 등이다 논할 것 없이 0.9% 범위에서 상호 약정이 돼요. 그 얘기는 시도조례까지 가는 거야. 매매, 교환, 임대차 뭐 논할 것 없이 0.9% 범위에서 받으면 되는 거야. 그 범위에서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굳이 시도조례까지 갈 필요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여기는 주택은 매매 교환이냐 임대차냐 계약의 유형에 따라 일원화되어 있다, 이원화되어 있다. 그러나 주택의 경우는 매매 교환하고 임대차 등하고 나뉘어져 있어 하나로 일원화되어 있어. 단 오피스텔의 경우에만큼은 그죠? 얼마? 예, 뭐 부엌, 그 다음에 욕조, 화장실, 뭐 이런 거 있는 이런 오피스텔의 경우만큼은 매매의 경우는 임대차 등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의 유형에 따라서 주택은 달라지지만 주택에는 계약 유형에 의해서 달라지는 게 없고 단지 건물의 유형에 따라서 이거 오피스냐 오피 아니냐로 달라질 뿐이야. 그리고 여기에는요, 여러분들 주택 외에 오피스텔의 경우는 얘가 주거용이다 비주거용이다를 논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주거용 비주거용 논하지 않고, 왜? 오피스텔은 기본적으로 공부상 뭐다? 용도는 비주거용이에요. 왜? 건축법에 적용을 받지 주택법에 적용받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렇게 논하고 있다. 주택 왜? 주택 중개보수율이 어때?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시도조례로 정한다는데 이 시도조례 이거 써줘야 돼? 안 써줘도 돼? 안 써줘도 된다. 왜? 시험 문제에 주어져. 시험 문제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뭐일 때? 매매 교환일 때. 임대차일 땐 이게 1억이고 3억이고 요게 6억이고 요게 6억 이상이고 요게 0.5, 0.4, 0.3, 0.4, 0.8 이렇게 돼 있어요. 시도조례들이. 문제는요.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4,900만 원짜리 빌라야. 뭐라고요? 4,900짜리. 그럼 중개보수가 얼마요? 그럼 여기다 0.6 해주면 69, 54, 64, 29만 4천 원이야. 중개보수 얼마? 근데 5천만 원이야. 그럼 여기죠. 그러면 5, 4,900만 원짜리 중개하면 얼마 받아? 그런데 5천만 원짜리 중개하면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여기 한도액이 있어요. 뭐가 있어? 25만 원의 한도액을 갖고 있어요. 얘는요, 여러분들 똑같아요. 2천만 원에도, 2억일 때도. 1억 9천짜리야. 보수 얼마요? 그럼 얼마 받아? 5, 9, 45. 얼마? 95만 원 받아요. 근데 2억짜리면 얼마 받아요? 이렇게 돼요. 누가 보수가 더 세? 1억 9천짜리가 더 세. 말 돼, 안 돼? 그래서 여기도 80만 원의 한도액을 가져요. 여기는 필요 없어요. 왜? 보수율이 어떻게 되니까? 늘어나기 때문에 여기는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한도액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택의 중개보수를 논할 적에 이거요. 주택의 경우 이렇게 곱하는 산정액과 여기에 적혀있는 요 한도액 해서 산정액과 한도액을 비교해서 큰 쪽에 의해서 중개보수를 받는다, 작은 쪽에 의해서 받는다. 그게 답이야. 큰 쪽이라고 시험에 내. 큰 쪽, 작은 쪽. 작은 쪽에 의해 중개보수 한도액 범위 내에서야. 밑에는 없고. 이런 이상한 중개보수 체계를 갖고 있는 게 뭐다? 대한민국이야. 예. 이상해요. 중개보수가. 그게 이거는 근데 외워야 돼? 안 외워도 돼? 근데 여러분들 이걸 왜 제가 쓰지 않으려고 하다가 왜 이걸 쓰게 됐냐면요.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시험 문제는 뭐냐? 상가 5억짜리 중개보수가 얼마냐고 나왔어. 얼마? 상가인데 그러면서 요 표를 싹 줬어. 그러니까 5억이니까 여기다가 놓고 하면 그때 그 순간에 어떻게 돼? 상가는 주택이 아니야. 이건 뭐야? 주택의 경우. 주택 외의 경우는 매매, 교환, 임대차 논할 것 없이 얼마? 5, 9, 45, 450만 원 범위야. 그러니까 현혹되지? 그래서 썼어. 현혹되라, 현혹되지 말아라. 예, 현혹되지 말길 바라는 의미에서 이걸 적어봤던 거예요. 자, 이래서 주택과 주택 외의 문제를 달리하고 우리가 오늘 꼭 한번 또 짚어야 될 게 있죠. 이런 거. 인천시 연수구에 있는 A 법인이 그때 걸로 합시다. 충청북도로 했어 그때. 충청북도 청주시 근데 여기에 있는 이 분사무소에서 자, 이랬다. 이때 중개보수는 뭐에 의한다? 예? 그러니까 머리가 여러분들이 제일 좋다니까. 근데 시험을 못 봐. 아니 여러분들이 대답하는 거 보면 머리 되게 좋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저기 여성의 광장은 아직도 이거 틀려. 그리고 틀리고서 깔깔깔깔 웃어요. 웃기는 또 이렇게 해맑게. 근데 어래요. 왜? 상가야. 상가니까 여러분들 주택 외야. 그러니까 뭐에 의해? 그냥 국토령에 의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게 아파트였을 때 답이 뭐냐는 거였죠. 뭐였다? 네?
아, 그러니까 어디야? 예? 정답. 합격이쇼. 예. 뭐에 의한다? 시가 뭐라고? 특별시, 광역시. 아유, 참. 시 공부할 때 시는 하고 다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지. 처음에 흥덕구 했을 땐 저는 흥분했어요. 아니, 흥덕구가 아직도 조례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야. 흥덕구가 무슨 조례가 있어. 우리나라는 조례 2개밖에 없는데, 광역, 기초. 그죠? 그래요. 그래서 청주시, 충청북도 여기인데,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꽤 오래 걸렸어, 지금. 어디 조례에 의한다? 그래, 이게 알게 되는 그날까지 우리 하기로 해서. 여러분들 봐봐. 이런 거 다 기억하면서, 이걸 다 기억하면서 결정적으로 이거 답을 못해. 그래요. 요거까지 기억해달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관련 문제를 논했어요. 첫 번째가 이거였어요.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동일한 당사자 간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있었을 시에는, 그죠? 동일한 게 이루어졌을 때, 그때 매매에 관한 중개 보수만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건 이거였어요. A가 B에게 이 집을 매매를 하면서 B가 A에게 다시 임대를 한다. 할 적에 이게 동일하게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졌어. 그냥 이럴 적에 개업공인중개사는 임대보수와 매매보수를 다 받는다, 아니면 매매에 관한 보수만 받는다. 근데 이게 A가 B에게 매매를 하면서 B가 C에게 임대를 하는 이것을 개업공인중개사의 동일 테이블에 위에서 3명 앉혀놓고 개업공인중개사가 이게 동시에 이루어진 거예요. 이럴 적에는 매매에 관한 중개보수만 받는다, 임대에 관한 보수도 받을 수 있다. 왜 그러냐면은 동일한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A에는 매매보수만, C에는 임대보수, B에는 매매와 임대보수를 다 받을 수. 근데 여러분들 B한테 다 받을래? 아니면 B한테 좀 빼줄래? 뭐 그렇게 되겠지. 근데 그거는 뭐의 문제는 약정의 문제일 뿐이야. 두 번째로는 주택의 부족한 토지는 주택으로 본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대지가 200평이고 이 건물은 20평이야. 이런 집 있어 없어? 전원주택들 가봐. 대지는 2000평. 그죠? 그리고 건물은 20평. 아, 이런 거 있다는 거예요. 이 200평밖에 안 돼. 근데 이 땅값은 5억이고 건물값은 3천이야. 이렇게 되면은 5억에 대한 건 땅값이, 이건 중개보수 0.9%. 요거에 대한 건 0.6%. 이렇게 받느냐, 아니면 5억 3천으로 보고 그냥 0.4% 받아야 되냐라는 문제가 생겨. 어떻게 받는다? 예? 다 포함해서 주택으로 보고 0.4% 범위에서 중개 보수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됐어요? 자, 세 번째로는요,
중개보수를 산정하는 데 있어서요,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면 주택으로, 면적이 2분의 1 미만이면 뭐로? 그래서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요.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상가고 여기는 주택이었고 이게 5억이었어요. 이럴 적에 이건 뭐 상가로 중개보수를 받아야 돼? 주택으로 받아야 돼? 하는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뭘 기준으로 한다? 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이때 면적은 실면적이다, 공부상 면적이다. 예, 공부상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이 두 개를 논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RA 면적이 서로 같았어. 그러면 뭘로 봐야 돼? 주택으로 보고 중개보수를 200만 원 받아야 되는 0.4%니까. 근데 얘가 요 타일 한 장만큼 넓었어. 조금 더 넓어. 그러면 그때 뭐? 주택 외로 보고 얼마? 4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뭘 기준으로? 이런 게 합리적이요? 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지. 왜냐면 여러분들 요 타일 한 장 면적 때문에 보수가 얼마가 왔다 갔다 해? 250이 왔다 갔다 하잖아. 이게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예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돼 있어. 뭘 기준으로? 그래요. 복합 건물의 경우에는 면적을 기준으로 저렇게 논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이런 문제를 논했어요. 자, A가 B가, 자, 여러분들 여기가 매도인이고 여기가 매수인인데 건물이 2억짜리여가지고 2억짜리 아파트였어요. 그래서 중개보수가, 법정보수는 여기 80, 여기 80 이렇게 받는 건데 얼마? 예, 2억이면은 0.4%예요. 2, 4, 8. 그래 80만 원씩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받았다니까. 여기에 100만 원, 여기에는 50만 원 받았어요. 된다 안 된다? 왜? 예, 일방의 중개보수가 이걸 초과했다 할지라도 합산중개보수 범위라면, 합산보수 범위라면 어떻다?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실제로 중개보수 누구한테 좀 많이 받아? 그렇죠. 매도인 기분 좋잖아. 그 집에서 잘 살다가 나가면서 현찰까지 쥐고 나가니까. 그래서 보통 매도인한테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이때 매도인이 기분 내면서 이러는 거예요. 내가 다 낼게. 매도인이 60만 원, 그래서 160만 원 지가 다 냈어. 이 사람 것까지. 법에 걸려? 걸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합산중개보수 범위라면 안 걸려요. 됐어요? 예, 요것이 여러분들 네 번째 이야기요. 합산중개보수 범위라면 일방 당사자에게 한도 요율을 초과하는 중개보수를 받았다 할지라도 보수 초과로 걸리는 것은,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여기까지가 관련된 문제예요. 그 다음 고개 드십시오. 실비는 무조건 몇 종류? 두 종류밖에 없다니까. 그리고 실비는 주택과 주택 외에 논해 아니면 안 논해? 그래, 다 뭘로 정해? 시도조례로 정하고. 자, 실비, 권리관계 등 확인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실비는 누구에게? 이전 의뢰인. 계약금 등 반환 채무 이행 보장에 따른 비용으로서의 실비는 취득 의뢰인. 단 권리관계 등 확인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의 실비가 교환인 경우에는 뭐인 경우? 쌍방 모두에게 받을 수 있다. 왜? 교환은 서로 권리관계, 그렇죠. 서로 이전 의뢰인이 되거든. 됐어요? 그래가지고 쌍방 모두에게 받을 수 있다.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거기 중개보수 그리고 그 요율에 관한 그런 내용이에요. 자, 어려워시오. 그리고 여기 법조문을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돼요. 뭘 이해해요? 네, 조문이요. 조문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중개보수는 일방으로부터 받되, OX. 일방으로부터 받대야, 쌍방으로부터 받대야. 그렇게 돼 있는 거야. 근데 그 쌍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는 매매교환 임대차 0.9% 범위이다. OX. 틀려요.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다시요. 이렇게 돼. 중개보수는 누구로부터 받대?
그 쌍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것은 매매교환 임대차는 0.9% 범위이다. OX? X 쌍방으로부터 받되 그 일방으로부터 받는 게 이거야. 됐어요? 그래서 그걸 쌍방으로 고쳤을 때는 1.8% 범위라고 나와 시험에.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여러분들 시험 문제는요, 여러분한테 뭘 요해? 사고력을 요해요. 근데 사고력을 요하는데 사고 쳐. 그러니까 쌍방으로부터 받되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는 그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야. 쌍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는 0.9%하니까 1.8% 범위야. 그런 거 조심해 주셔야 돼요. 자,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은 제가 걱정하나요? 안 하나요? 왜? 문제풀이 하잖아, 우리. 7월부터는 이제 문제집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아, 문제풀이 하는데 그냥 문제 풀어. 이거 디글디글 못 살게 굴면서 푸는 거야, 이제. 아, 이거 못 살게 굴면서 푸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 정리가 된다니까. 모든 시험은 막판 2달 싸움이에요. 예, 2달? 3달이라고 합시다. 예, 원래는 2달 싸움인데, 예, 여러분들 그러면 2달 남겨놓을 때까지 공부 안 할 것 같아서. 예, 그러니까 일단 100일주를 먹고 나서 있죠? 그때부터 그냥 밀어붙이면 돼요. 예. 그래서 지금 있죠, 여러분들. 지금은 모의고사가 그렇게 중요해. 왜냐면 모의고사는요, 제가 누차 말하는데 똑같은 실력인데 모의고사 훈련을 한 사람하고 안 한 사람의 점수는 10점이에요. 총점 10점이 아니라 평균 10점이 왔다 갔다 해요. 저 그냥 들은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본인의 입으로 하는 얘기하고 남들이 하는 얘기가 천지 차이야. 남들이 하는 얘기로는 그럽디다. 그 강의실에서 시험을 못 봤대요. 하도 난리를 쳐서. 예. 시험 볼 때 시험지가 없다, 뭐 했다, 그러니까. 본인은 또 그렇게 얘기 안 하고 당황했다고. 근데 시험지를 몇 번 바꾸는 바람에, 그러니까 모의고사 훈련이 안 된 사람들은 있잖아요. 이거야, 민법하고 학개론이 같은 시험지에 같이 있는지조차도 몰라. 진짜요? 그리고 이거요, 시험지를 보다 보면은, 여러분들 이거 시험지가 이렇게 있게 되면은 이거 아니요, 한 장, 두 장 이렇게 들치면서 보잖아. 접혀 있어가지고 들치면서 보죠. 근데 접혀 있는 거 들치면서 보게 돼? 아니면 이거 시험지 뺄 수도 있어. 훈련 안 된 사람은 시험지 중간에서 이거 빼요. 이거 풀고 다음 거 풀라고 하면 나는 지금 학교는 풀고 있는데 갑자기 민법으로 건너뛰었어. 그럼 막 난리 치는 거야, 그냥 시험지.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 문제는 그 사람만 그러면 되는데 주변 사람들, 거기서 같이 시험 보는 사람까지도 짜증나게 되죠. 그러니까 하여간에 이게 무조건 훈련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은 점수가 몇 점 나온다가 중요한 건 아니야. 물론 이제 마음에 걸려요. 여러분들 점수 안 나온다 하면 여러분들 얼마나 실망할까. 이게 마음에 걸립니다, 사실상. 하지만 그거 있잖아요, 극복하고 이겨내야 돼요. 시험 있죠, 자기랑 싸움하는 거야. 여러분들 여기서 있잖아요, 나중에 모의고사, 지금은 모의고사잖아. 막 동영 모의고사 볼 거 아니에요. 지금 뭐냐면 오전에 시험지 나눠주고 40분 시험 보고요. 그리고 풀어줘요, 그거. 40분 시험 보고서 그래서 그 문제 풀어주는 그런 이제 수업이 이루어져요, 앞으로. 이런 동영 모의고사 여러분들 시험 우리가 수업할 때 오전에 40문제 그 풀어주는 시험 보는 거 그거 겁나서 오기가 싫어. 어떤 사람은 차 끌고 왔다가 빙글빙글 돌다가 들어올까 말까 빙글 돌다가 그냥 갔대. 그 스트레스 때문에. 근데 그거 이겨야 돼요. 이겨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만큼 하여간에 시험은 하여간에 말이 그대로 시험이야. 이겨내줘야 돼요. 자, 옆에 사람 보고 이야기합시다. 난 꼭 붙을 거야. 예, 다시요. 난 꼭 붙을 거야. 자, 오늘 있죠. 제가 오늘 병원 가야 돼서 수업 범위를 갖다가 협회까지 할까 그러다가 일부러 줄였어요. 예.
자, 여러분들, 네, 어쨌든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봅시다. 예,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요, 지난주에 봤던 학개론 문제 있죠? 그거 갖고 오세요. 제가 풀어드릴게요, 그거. 예. 자, 안녕히들 가시기 바랍니다. 끝내겠습니다.